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까미가 처음으로 집필한 소설의 제목은 행복한 죽음입니다. 이후 까미는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까미가 남긴 작가 노트나 여러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까미의 집요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조리 문학의 시작을 알린 까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의 작품 세계에서 죽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에는 세 개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죽음은 소설의 처음, 중간,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소설의 1부는 엄마의 죽음에서 메르소의 살인으로, 2부는 메르소의 살인에서 사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세 개의 죽음은 1부와 2부 사이의 대칭 관계를 형성하면서 작품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의 두 번째 죽음인 메르소의 살인은 구조적으로는 소설의 핵심 사건이자 중심부에 해당하지만 의미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엄마의 죽음과 사형 선고를 연결하기 위한 매개체, 즉 도구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설의 두 번째 죽음, 살인에 대해서는 줄거리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죽음, 메르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뒤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메르소는 아랍인 남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낯선 인간, 비윤리적이고 냉소적인 메르소를 보며 그를 우리와 다른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서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불량배 레몬과 어울리는 대목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랍인 여자친구를 폭행하려는 레몽을 돕기 위해 여자를 유인할 편지를 써준다거나 레몽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모습은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결정적으로 복수를 위해 찾아온 아랍인들과 레몽의 싸움에 휘말린 메르소가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은 메르소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미 쓰러진 남자에게 또다시 총을 쏘는 메르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후 소설은 동정할 수 없는 인간, 메르소의 재판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메르소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엄마, 그리고 아랍인. 그러니까 타자의 죽음 앞에서는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던 메르소가 자기에게 선고될지도 모르는 사형 선고, 즉 자기 죽음 앞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소설의 전반부에서 메르소는 철저히 즉흥적이고 이례적인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메르소는 입버릇처럼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으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현재만 살아가는 그에게 의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후 머지않아 도래할 자기 죽음을 인식한 메르소는 놀랍게도 과거를 회상하고 자기 주변에서 있었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만 살던 메르소에게 어제와 내일이 생겨난 거죠. 타자의 죽음에 무관심했던 메르소도 자기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소설에서 감옥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옥 안에서 메르소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죽음, 그러니까 미래에 닥칠 죽음인 사형 선고를 가장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죽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조리한 인간 메르소는 죽음을 그저 사유할 뿐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보여주지만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내일에 대한 기대는 너무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모습은 사형 선고 직후 자기 변호를 포기하는 대목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살인사건에 대한 법정의 재판 역시 일부의 메르소 못지않게 부조리합니다. 메르소의 인간성을 부정적으로 단정지은 법정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메르소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데 급급할 뿐이니까요.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살해당한 아랍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적시로 감춰버립니다. 대신 메르소의 삶이 법정에 서게 되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여자를 만나 방탕한 시간을 보낸 사람. 검사는 이처럼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검사의 주장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곧바로 눈치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이 법정 안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둔갑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정의만 남은 부조리한 재판. 결국 메르소는 아랍인을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소설 전반에 걸쳐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까미. 그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죽음을 통해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르네상스의 거장 한스 홀바인이 그린 대사들이란 작품입니다. 당시 프랑스 외교관과 고위 성직자를 그린 초상화인데요. 그런데 작품 하단부에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덩어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잘 그려놓은 그림에 홀바인이 장난이라도 친 걸까요?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덩어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덩어리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의 정체는 해골이었습니다. 부귀와 권세, 교양과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홀바인은 왜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그려넣은 걸까요? 사실 이 작품의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 해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홀바인은 그림 속에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숨겨놓음으로써 우리 발밑에 있는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자연히 뒤따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죽음은 종종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스 홀바인이 대사들을 그리면서 해골을 그려넣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려던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먼지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죽음 앞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조리는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철학적 사유를 말합니다. 흔히 까미를 부조리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까미의 사상적 배경에 인생 무상의 정서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설 이방인에서 보여준 메르소의 태도 역시 언뜻 보기에는 죽음 앞에 가망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까미는 소설을 집필할 초기부터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부조리에 해당하는 부정, 그리고 부정의 기저에 숨어있는 긍정, 마지막으로 긍정을 발판 삼아 부정을 넘어서게 하는 힘, 사랑에 이르기까지 인생에서 부조리한 삶의 이면을 발견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까미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찾은 방법 역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까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남기지 못한 채로 1960년 1월 4일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만약 까미가 죽지 않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그 세계에선 부조리하고 냉소적인 인물 메르소도 내일에 대한 기대를 만끽하며 죽음 앞에서 빛나는 자기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마지막까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그저 끝일 뿐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교도소의 사제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태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제에게 메르소는 신은 없으며 죽음은 그저 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머지않아 도래할 죽음을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설 이방인에서 메르소가 보여준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 메르소가 보여준 태도를 죽음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죽음에는 메르소가 본 죽음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입니다. 야고보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랑일까요? 왜 야고보는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까미는 부정을 이기는 힘이 사랑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살아간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삶이 있다는 것은 사랑할 기회가 있다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르소에게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메르소가 가진 한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